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영상에 더 익숙한데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지식을 쌓고 공부할 수 있지 않나요? 꼭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읽기가 공부머리로 직결되는 이 과학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차 초등교사이고 EBS에서 문해력 관련된 문제집을 내면서 아이들의 문해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이란 책을 펴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어떤 아이가 살아남을까요? 네, 부모님들이랑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이게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성적 괜찮겠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너무 현실적이고 솔직해서 저도 엄마로서 참 공감이 가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 뒤에는 사실 성적 고민보다는 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깊은 사랑과 불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모님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있잖아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나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같은 이 AI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 지식이나 반복적인 일은 AI가 훨씬 잘한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풀이 능력은 이미 AI가 인간을 능가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께 무조건 책 읽으라 외치는 것은 이 겉핥기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영상에 더 익숙한데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지식을 쌓고 공부할 수 있지 않나요? 꼭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와 영상을 볼 때 뇌는 완전 다르게 작동합니다. 영상은 정보가 가공된 채로 수동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뇌는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책, 특히 인문고전 같은 이 호흡이 긴 책을 읽을 때는요, 완전 달라집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뇌 전두엽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죠. 이 단어의 의미가 뭐지? 이 문장 구조 왜 이렇게 됐지? 작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글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재구성하고 이 머릿속으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충동 조절, 계획 수립,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근육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읽기가 공부머리로 직결되는 이 과학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간의 관계를 엮어내는 통찰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이 통찰력은요, 내신 시험의 서술형 문제나 수능의 킬러 문항처럼 이 주어진 정보가 있을 때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새로운 답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교실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은 비슷해도 이 깊이 있게 독서를 한 아이들은 이 맥락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독해력이 모든 과목 성적의 뿌리라는데 확신이 생긴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AI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실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질문을 던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준을 정하는 이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지만 인간의 본질과 역사와 윤리와 사랑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사유와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가, 특히 인문고전을 읽는 것이 이러한 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런 지혜를 간접 경험하고 시대와 상관없는 이런 변치 않을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이 아이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줘서 아이들을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AI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래사회에서 소수 10%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8, 90%의 사람들은 AI의 지시를 따르는 이런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생각하는 사고의 주도권을 AI에게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예측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보를 찾는 능력은 AI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이 지식 노동이
소멸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빨리 찾고 또 요약하고 암기하는 능력이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이런 챗봇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이런 능력이 인간의 놀라운 전유물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이 탐구 과제를 내주면 어디서 정보를 찾을까요? 네, 대부분 AI에게 자료를 검색하게 하고 또 그것을 요약하게 시킵니다. 그럼 아이는 이제 내놓은 결과물을 그대로 베끼거나 살짝 고쳐서 제출하죠.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사실 통째로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아이는 AI가 준 답을 정리하는 능력만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이 정리마저도 AI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단순하게 지식을 정보 처리하거나 반복 업무하는 노동은 가장 먼저 AI로 대체되거나 AI가 내린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매뉴얼화된 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생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락문맥에 갇히는 아이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문맹이라고 하면 글자를 못 읽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AI 시대 가장 무서운 문맹은 바로 맥락문맹입니다.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글 속에 담긴 깊은 의미, 어떤 숨겨진 의도, 역사적 배경, 인간의 심리적 동기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AI는 수많은 단어의 통계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AI는 감정이나 가치를 이해하지는 못하죠. 오직 인간만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고뇌에 공감하고 도덕적 딜레마를 함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순적인 고민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공감하면서 인간의 맥락을 이해합니다. 책을 깊게 읽지 못한 아이는 AI가 내놓은 그럴듯하지만 영혼 없는 정보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회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감정이나 자극적인 정보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은 사실 사회생활과 리더십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조직이나 사회 문제 해결할 때 데이터만 보는 AI와 달리 사람들의 감정, 문화,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맥락 문맥에 갇힌 아이는 이 중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질문을 잃어버린 아이는 결국 AI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즘 AI 활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같은 AI 활용하더라도 누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 답변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AI에게 뭘 물어볼까? 이것을 결정하는 힘이 바로 독서에서 나옵니다. 깊이 있는 독서는 아이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적인 호기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은 이 현상의 본질이 뭘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기준을 정해야 할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결국 좋은 질문을 생각해낼 사고의 미천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결국에 AI가 주는 질문에 답하거나 AI가 시키는 일에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도성을 잃고 AI에 의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수동적인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다. 네, 부모님들 AI 시대가 참 불안을 주죠. 하지만 동시에 또 기회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이에게 책 읽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세요. 이게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 거대한 시대적인 이 흐름 위에서 아이가 이 돛을 올리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아이는 사실 AI를 잘 다룰 수 있고 또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AI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 손을 잡고 함께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와 성적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그 독서력이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데만 쓰이지는 않죠. 그래서 국영수 포함해서 모든 과목의 학습의 성패를 가르는 저는 공부의 토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독서력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깊이 읽는 아이들이 사실은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학부모님들이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독해력 문제집을 이 관심을 가지고 풀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문제집을 풀며 답을 찾아내는 것도 또 입시를 준비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지만 이 책은 읽지 않고 문제집 푸는 거에만 의존한다면 저는 아이들의 문해력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은 정해진 지문을 읽고 정답을 찾는
찾는 이런 스킬 훈련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진짜 독서력은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 작가의 복잡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 고전이나 이런 깊이 있는 책을 읽다 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꼭 이렇게 선택해야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능동적인 생각을 하면서 텍스트를 따라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자라나게 합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사슬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숨겨진 출제자의 의도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여러 보기를 종합적으로 막 문제를 꼬아서 낸다고 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답을 추론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해력 문제집만 풀던 아이는요, 낯선 지문, 좀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요, 겁먹고 당황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읽기를 훈련한 아이는 낯선 지문 속에서도 그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장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태도, 이 기세를 갖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이 독해력 문제집만 푸는 것보다 책 한 권 자체를 깊이 있게 읽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는 책 한 권을 더 깊이 읽는 게 먼저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참 많이 틀리는데요. 결국엔 문해력, 또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다고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부모님들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수학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저는 독서만으로 사실 수학 최상위권 오르기는 어렵죠. 하지만 독서 없이 또 수학을 잘하게 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와 엄청난 이런 훈련, 반복적인 문제풀이가 요구된 영역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아이들이 수학을 많이 포기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은 문제 해석의 단계에서 찾아옵니다. 제가 교실에서 만난 대부분 아이들은 수학 계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문제를 주면은 굉장히 빨리 풉니다. 하지만 문장지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연산 문제는 잘 푸는데 이 계산 문제만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외운 공식으로 척척 푸는데, 이제 원리를 설명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걸 조금 이제 꼬아서 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더라고요. 시험지를 보면 문제의 복잡한 조건이나 긴 지문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뭘 풀어야지? 뭘 내가 구해야 되지? 이거를 찾는 것부터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읽다가 결정적인 단어나 어떤 문장의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수학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없으면 수학도 잘하는데 가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 생각의 크기가 결국엔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학습을 걱정하며 느끼는 불안은 내 아이가 미래에 행복하게 자기가 이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 높은 성적의 결과를 보이는 아이보다 이 독서력을 가진 아이가 훨씬 이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많은 뇌과학자들은 독서가 주는 뇌과학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두엽은 뇌에서 계획을 세우고 충동을 조절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깊은 독서를 할 때 이 전두엽이 강력하게 자극되고 또 발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로 훈련된 전두엽은 아이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또 어려운 영어 지문 읽을 때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면서 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독서량이 많은 아이들은요, 사실 생각의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단지 이 국어 점수 시험 또는 다른 영역의 시험 점수,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해답을 찾아가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 능력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힘이야말로 단순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문해력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최근에 아이들 문해력 심각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일의 시발점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왜 욕하세요? 라고 하고 웃거나 이제 가문의 족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족발 보쌈 세트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금일을 오늘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로 착각했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 문해력 저하로 생기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과학 시간에 이제 매질에 따른 빛의 굴절에 대해 설명하는데 선생님 뭘 때리는 거예요? 이제 매질을 착각해서 물어보거나 수학 시간에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지금 똥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고 이제 킥킥거리고 웃거나 사회 시간에 이분을 단체 고문으로 모셨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지금 고문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제 단어 자체에 대한 뜻을 설명하는데 한참 걸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아이들이 글자를 읽어도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아는 가장 자극적이거나 피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 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원의 한 92% 정도가 학생의 문해력이 예전보다 저하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이 90% 이상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문해력 저하가 어떤 특정 학생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사실 교과서 이 두꺼운 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학생의 한 5명 중에 1명은 스스로 자기가 교과서를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또 시험 볼 때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을 치기 곤란한 학생도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곧 교과서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해서 도움 없이는 이제 학습이 불가능한 학생이 한 반에 이제 4-5명 이상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줄 알지만 교과서가 전하는 지식과 정보를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과서 문맹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국어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4%에서 11%까지 늘었다는 통계는 이러한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해력이 저하됐을까요? 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의 과사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짧고 자극적인 SNS 콘텐츠들을 많이 본 아이들은요, 빨리 보고 10초 만에 넘기고 또 훑어보고 이렇게 피상적 읽기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글의 논리를 따져가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는 거는 사실 점점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아이들이 짤막하게 줄임말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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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읒 이렇게 초성이나 아이들이 그 컴퓨터 사용할 때 게임 용어로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생략된 문장이나 단편적인 어휘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문장의 상황이나 맥락을 짚어내는 능력이 급격히 퇴화합니다. 문해력 문제는 단순히 이런 성적 하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기 표현도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 간의 소통 전반에 걸쳐서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지도 못해서 이 친구 관계나 또 사회생활에서 관계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글자만 아는 문맹이 아니라 생각하고 소통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따뜻하고 꾸준한 관심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갑자기 오른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꽤 잘했는데 중학교 가서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아이들의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하위권이거나 뭐 비슷해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전교 1, 2등급으로 치고 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져서 이렇게 잘 관찰해보고 살펴봤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책을 사실 미친 듯이 많이 읽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님들 만나서 여쭤보면요.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늘 책을 손에 붙잡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들의 독서 능력이 막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풀이나 암기 점수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 다져진 독서 습관으로 또 중학교 때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이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 때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지식을 암기하거나 반복적인 문제풀이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점점 개념이 복잡해지고 논리적인 맥락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독서로 훈련된 내가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책을 통해서 쌓은 폭넓은 배경 지식은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마치 거미줄처럼 지식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 기억이 가능해지면서 방대한 중학교 학습량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요, 어른들과 달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학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밌어야 합니다. 둘째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학습할 때요, 놀이처럼 재밌거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이래야 학습을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학습에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은 단순히 엄마가 시켜서 해요, 또는 이제 뭐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해요, 이런 외부 동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가 진짜 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나 꿈을 발견합니다. 나는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나는 이 분야 책을 더 읽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자기만의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가 있는 아이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학습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이 되어줍니다. 네, 세 번째로요, 이 공부 결과가 늦게 나왔지만요, 집에서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점수가 당장 오르지 않아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또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고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거죠. 근데 이런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한 게 누적되어서 한 번에 터져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습관을 다지고 이 땅을 다진 아이들이요, 중학교 때 가서 높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건물처럼 이 결과를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제 중학교 때 좋은 결과를 보인 아이들 보면은 넌 어느 학원 다니니? 또는 어느 학습지를 풀었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벼락치기를 갑자기 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독서를 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이런 학습의 엔진을 장착한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쥐어주고 스스로 메타인지를 발휘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아이가 당장 성적이 낮다고 이 결과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라도 깊이 있는 독서 습관, 또 이제 개념을 다지는 학습 습관, 이런 것을 심어주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이야말로 초등 때 성적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중학교 이후의 과정에서도 학습하는 데 굉장한 미래사회 리더로 만드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라기 전에 아이가 마음과 뇌에 이 책 읽기를 왜 거부하는지를 잘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밀어내는 이유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이 모든 일은 다 책 읽기가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일이다라는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많은 경우인데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좌절감 때문인 거죠. 단순히 이 문해력이나 어휘력 이런 게 부족하다는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요, 그 이면에는 배경 지식이 심각한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요, 글자에 담긴 정보를 해독해서 머릿속에 이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머릿속에요, 배경 지식이 없다면 어떤 장면이 그려질까요? 예를 들면 아이가 매화라는 단어를 읽어도 매화꽃이 어떤지 모르고 정보도 없으면 이 단어는 그냥 아무 감흥 없는 글자의 조합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이부자리를 봤을 때 별자리로 오해하는 것 역시 이 실생활에서 배경 지식의 부재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이 문장을 읽어도 그 문장이 묘사하는 상황이나 어떤 등장인물의 감정, 사건의 맥락이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곧바로 이제 피로감으로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외국어로 된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자기가 노력한 대비 없는 즐거움이 전혀 없는 활동이 되는 거죠. 결국에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에게 독서는 지루함을 넘어서 어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재미가 없으니 당연히 책을 회피하고, 또 책을 읽지 않으니 배경 지식이 쌓이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책을 통해 혼나는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책을 싫어합니다. 이 강력한 원인인데요,
책 읽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이 뇌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엄마가 책을 저렇게 많이 사주는데 너는 왜 책을 한 권도 안 읽니? 옆집 누구는 맨날 책을 붙들고 산다더라. 이렇게 비교를 당하거나 너는 몇 학년인데 이 쉬운 책 내용도 이해를 못하니? 너 진짜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책하는 순간 아이는 책은 고통, 책 보면 나는 부족하다는 증거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어떤 자존감 저하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피하려는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책 읽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는 못났어 이렇게 다가오는 원인으로 연결되면 아이는 책으로부터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책을 회피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이런 방어 기제가 되거든요. 책을 읽지 않아서 혼나고 또 그로 인해 또 책을 싫어하고 또 더 혼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책에 대한 거부감은 확고한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는 이제 책 냄새만 맡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이런 조건화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책 읽기는 공부다. 네, 이렇게 연결된 경우에 책 읽기를 싫어합니다. 책을 싫어하게 되는 결정타는 이제 부모님이 책 읽기를 어떤 학습 성과의 도구로 바라볼 때 이제 발생하죠. 아이에게 책 읽기가 어떤 쉴 때 하는 활동이나 엄마 아빠와 교감하는 즐거운 놀이 이렇게 봐주시면 참 좋은데 또 하나의 공부, 숙제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정말 흥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너 이제 책 읽었으니까 이제 독후감 써. 여기 나오는 어려운 단어 10개 찾아서 쓰고 외워 뭐 이렇게 강요하는 순간 자발적인 막 탐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강제된 의무사항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얻는 질적인 즐거움이나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막 읽으려고 했는데 이걸 해야 엄마한테 인정받고 아빠한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외적 동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외적 동기는요, 아이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저해하고 또 진정한 이런 발전으로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이 엄마는 옆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거나 감시하는 시간이 돼버리면요, 아이는 책을 통해 부모님과 어떤 그런 따뜻한 교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을 나 혼자만 고립되고 힘든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놀이하듯이 소통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면 지금 당장 책 읽어! 이런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읽기 저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해주세요. 그래서 책 읽는 거 힘들지? 왜 재미없는지 엄마도 이해해. 이렇게 엄마도 모르는 책 보면 참 잠이 오고 읽기 싫어. 이런 말로 아이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감정을 좀 희석시켜주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책상에 앉히기 전에요,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활동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책의 배경 지식과 관련된 박물관에 먼저 가본다던가 과학 체험을 해본다던가 또 여행을 통해서 자연을 읽는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풍부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어휘와 상황에 대한 경험적인 배경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이 배경 지식이야말로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되어줍니다. 네, 세 번째는요, 책 읽기를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랑 책 읽고 끝말잇기 놀이 해볼까? 라든지 이제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지고 빙고 해볼까?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할 때도 너 오늘 몇 페이지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단요, 주인공은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의 생각을 많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탐험하는 신나는 놀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언젠가는 책 속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독서 유도해야 할까요? 네, 집에서 책을 멀리한 아이를 바라보시면 참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시죠? 근데 저는 단언컨대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혼자서 어렵고 재미없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을 싫어할 뿐입니다.
아이를 책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엄청난 책의 양과 또 비싼 학원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열고 독서의 기쁨을 알게 해줄 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세요. 닫힌 마음을 여는 데는요,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이 책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독서를 유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방법이 이 부모님이 직접 아이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에게 독서는 숙제가 아니라 부모님과 사랑과 교감을 나누는 이런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부모님들과 함께 이 초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읽는 초등 고전문학 읽기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를 하면서 엄마가 읽어주는 책 읽기의 기적을 좀 더 확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참여하시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초등 1, 2학년, 상위 학년의 아이들도 있고요. 또 미취학 아동까지 있는데요. 200~300페이지의 분량의 고전 문학의 완역본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단 하나예요.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있는데요. 매일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게 책을 소리내서 읽어주는 거죠. 며칠 만에 들려오는 이 부모님들의 피드백은요, 전 사실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책을 먼저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졸라요. 또 책 읽는 시간 덕분에 아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돼서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제가 더 설레요. 이런 행복하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는요, 사자성어의 이제 줄탁동시라고 하죠. 줄은 이제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소리고, 탁은 어미닭이 새끼를 돕기 위해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혼자 힘으로 책이라는 껍질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따뜻한 목소리와 정성 어린 시간으로 밖에서 이제 쪼아주는 거죠. 이 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바로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이 사랑과 안정감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주기 때문에요. 아이가 책 읽기에 거부감이 있다면 이런 따뜻한 연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단어를 모르거나요. 그 상황이 연상이 안 돼서 이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읽어주시면요, 아이가 그 내용도 정말 쉽게 이해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이해되는 책을 경험한 아이는요, 어느 순간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을 잡고 읽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배경 지식을 함께 쌓아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 책을 싫어하는 이유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라고 했잖아요. 이 글자를 읽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의미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고 책을 포기하는 거죠. 이 독서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 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함께 찾아주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태초 챌린지 하면서 이 꿀벌 마야의 모험을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 생소한 곤충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곤충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이와 함께 이제 찾아보면서 읽으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책에 쇠똥구리가 자기는 꽃무지다 이렇게 속였는데 결국 이게 들통나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제 재미를 느끼기 어려운데요. 부모님과 함께 이제 쇠똥구리랑 꽃무지를 찾아보는 거죠. 두 곤충을 찾아봤는데요, 두 곤충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쇠똥구리는 사실은 똥을 굴리면서 살고 있고 꽃무지는 꽃에 묻혀서 사는 곤충이거든요. 이런 배경 지식을 아는 순간 똥 먹는 곤충이 꽃에 사는 척 속였다니 하면서 이제 깔깔 웃으면서 그 장면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인 쾌감이 폭발하는 순간이 이런 독서를 통해 얻는 이런 지적인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또 모르는 동물이나 역사적 사실이 나오면요, 함께 인터넷이나 또 백과사전 또는 실제 자연 속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태초 챌린지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책에서 본 곤충을 밖에 나가서 찾으면서 정말 즐거워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책에 본 내용을 현실에서 연결하는 순간 아이들의 학습은 정말 배가가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어떤 미션이나 퀘스트를 주시면 좋습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꾸준히 하게 하려면요, 제가 이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게임에 익숙한 우리 남학생 아들들의 경우는 어떤 미션이나 퀘스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200~300페이지 책을 이제 한 달에 걸쳐서 한 챕터씩 읽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매일 읽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문하기, 어떤 단어 찾기, 퀴즈 맞추기, 이런 목표를 잘게 쪼개서 매일 달성 가능한 미션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런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스티커나 어떤 칭찬 도장도 주고, 이를 모으면 어떤 작은 선물이나 상, 뭐 너무 큰 상이 아니라요, 굉장히 작은 상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학습 도구나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상으로 주는 거죠. 이 정도의 작은 보상만으로도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가 해냈다는 이런 동기 유발이 강하게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요, 독서는 엄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한 어떤 공부나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 보상을 얻는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싫어하는 아이를 독서로 이끄는 것은 속도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책을 먼저 펴서 아이와 함께 읽어주시고요. 함께 배경 지식도 탐험해보시고 작은 성취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보상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줄탁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책을 껍질을 깨고 나올 때까지 따뜻하게 기다려준다면 아이가 이 책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독서 습관을 잡아주기 위한 실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의 교육학자인 샬롯 메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아이가 달릴 수 있는 철로를 깔아주는 것 같다. 아이가 평생 씩씩하게 잘 달릴 수 있도록 그 습관의 길을 닦아주는 것은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 형성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는 거죠. 한번 자리 잡은 독서 습관은요,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죠. 특히 책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독서를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요,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또 책을 함께 읽도록 굉장히 많이 권해왔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읽지만요, 책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읽혀도 보고 상도 줘보고 정말 책과 씨름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독서 습관을 만드는 5가지 실천 가이드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이가 독서를 스스로 즐기는 활동으로 바꾸려면요, 이런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요, 상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은요, 특정 시간보다 어떤 특정 상황과 연결될 때 훨씬 강력하게 형성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 독서 습관을 잡아주시려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5분간 책 읽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요, 이 상황에서는 나는 무조건 책 읽는다, 이런 규칙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좋은 시간이 취침 전 15분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습관 형성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가 그날 배운 지식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시간으로 하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듣고 생각하면서 잠들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서, 하원하고 나서 이 학교에 돌아온 직후에 엄마가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그때 흔히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면서 이제 10분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책을 펴는 활동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독서가 어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짬날 때 쉬는 활동으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기 시작하고 따뜻한 대화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으로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한테 혼자 책 읽도록 시키는 건요, 진짜 위험한 실수입니다. 아이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정서적 교감하거나 또는 이제 따뜻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사실 좋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실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한 습관 형성이 됩니다. 초등 저학년 또는 독서 습관이 없는 고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15분 정도 부모님이 직접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시면요, 아이가 굉장히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의 목소리는 아이 뇌에 안정감과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책에 대한 거부감을 빠르게 낮춰줍니다. 책을 다 읽은 후에요, 부모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너는 이 용기와 사랑 중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사자는 굳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요,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내가 엄마한테 시험 당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보다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즐거운 소통 시간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독서를 놀이처럼 전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재미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독서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요, 책 속의 지식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나 동물이나 이런 역사적 사실이 나오면요, 아이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풍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 이 미션을 이제 통과하는 거죠. 퀘스트를 깨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말에 책에서 본 내용을 이제 직접 경험하러 가보세요. 그래서 식물원에서 본 책 속의 식물 이름표를 찾거나 박물관에서 책 속의 그런 유물을 사진 찍거나 이런 독서한 내용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면요, 독서의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책에서 알던 내용을 실제로 경험하면요, 나와 상관없던 이야기가 관계성이 이어지면서 나만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아이들은요, 내적 성장과 동기부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작은 성취 미션과 긍정 보상을 주세요. 책 읽기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에게는요, 성취감을 통해서 독서를 지속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런 미션 퀘스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호흡이 긴 책일수록 한 달 동안 완독하기라는 큰 목표를 세우시고요. 매일 한 챕터씩만 읽는 거야.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엄마가 간단한 퀴즈를 낼게. 이거 한번 답해봐. 이런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스티커나 칭찬 도장을 주고 정해진 개수를 모았을 때 아이가 원하는 작은 선물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책이 나온 장소를 방문한다던가 책에 관련된 장소를 경험하면서 나는 이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고 보상을 얻는 즐거운 활동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부모님이 먼저 사실 독서 모델이 돼주시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아이 독서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말보다 행동이 100배는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함께 읽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하기보다 온 가족이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면 이제 저녁 식사 후 30분, 뭐 잠들기 전 30분, 이렇게 각자 원하는 책을 이제 가족 독서 시간을 만드시는 거죠. 부모님이 그 시간에 스마트폰 하시거나 뭐 집안일 하시거나 이런 걸 잠깐 내려놓으시고 함께 읽는 시간이 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게 읽으실 때요, 아이 앞에서 와, 이 책 진짜 재밌다, 와, 이 구절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같이 독서를 통해 얻는 즐거움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그럼 아이가 독서가 어떤 따분한 공부 시간이 아니라 진짜 멋지고 유익한 어른의 취미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콜린 파월은 성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단지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독서 습관은 아이의 미래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시거나 후순위로 미루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또 따뜻하게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책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견하고 스스로 독서를 즐기는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요즘 우리 아이들 문해력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15분씩만 가져주세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요, 아이가 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높아지고 또 공부머리뿐만 아니라요, 부모님과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이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저는 친밀감과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쌓인 아이는요, 사실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느냐? 부모님과 책 읽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친밀감과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읽는 초등 고전문학 챌린지, 태초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혼자 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은 이 챌린지 함께 하시면서 아이들과 이 즐거운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의 민족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